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죠. 10번. 공범에 대한 일반 이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범에 대한 일반 이론은 단락단락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전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입법주의부터 가벌성에 대한 근거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판서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법주의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입법주의다. 입법주의라는 것은 과연 정범에 대한 개념과 공범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입법주의에 대한 문제예요. 즉 어떤 하나의 범죄 현상에 있어서 주관적인 것을 강조할 것인가 객관주의적인 것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대립에 대한 문제인데, 주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설이 있습니다. 일명 주관주의, 객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관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반윤리적 의사의 범죄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고, 객관주의라는 것은 의사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불법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을 죽여라 라고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그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에 착수 단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나아간 경우도 있을 거고 나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B라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범죄를 했고 A라는 사람이 역시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범 말고 A라는 사람한테 B를 죽이라고 교사를 한 이 사람한테 교사범이라는 공범 자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주관설 같은 경우에는 반윤리적 의사의 범죄의 핵심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B를 죽이는 어떤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갑 자체는 반윤리적 의사, 즉 나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도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도 그냥 다 같이 정범으로 인정을 하자는 게 바로 주관설에 따른 입장입니다. 하지만 객관설에 따른 입장은 반윤리적 의사를 한 사람도 정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정범이 되고요. 갑이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공범이 되어버린다는 게 바로 객관설에 따른 입장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반윤리적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공범으로 인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A든 갑이든 모두 다 다시 정범이 되어버립니다. 공범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정범이 되어버리면 공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설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일 정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장적 정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두 다 정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도 정범, 그리고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정범, 공범에 대한 구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그냥 정범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정범 개념, 확장적 정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객관설에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만 정범이 될 것이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공범, 교사범,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일 정범 개념이 아니라 정범의 개념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제한 정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일 정범 개념하고 제한 정범에 있어서의 비판점,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단일 정범 개념을 취하게 되면 모두 다 정범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문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장이 돼버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정범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범 31조, 방조범 32조를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교사범이나 정범이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면
정범보다 형량 자체가 이렇게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형벌에 대한 축소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정범이기 때문에 정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교사범,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정범보다 형량 자체를 감경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에 대한 축소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범 개념, 제한 정범 개념을 취하게 되면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범죄를 하지 아니한 공범 자체도 처벌해버리기 때문에 형벌에 있어서 확대 사유가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문제를 풀 건데 단일 정범 개념에 따르게 되면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다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형벌에 대한 축소 사유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제한 정범 개념을 따르게 되면 반대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제한 정범 개념을 취하고 있을 것인가 단일 정범 개념을 취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31조, 32조 등의 교사범, 방조범이라는 협의의 공범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정범 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의 입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교사범, 방조범이라는 협의의 공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교사범, 방조범을 인정하긴 인정할 텐데 인정하는 그 근거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도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입법주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는 제한정범 개념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범, 방조범을 인정한다. 제한정범 개념을 취하면서도 다시 주관설에 대한 문제하고 객관설에 대한 문제가 대립이 있게 됩니다. 자, 객관주의가 있고요. 다시 주관주의가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교사를 합니다. B라는 사람을 죽여라.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교사를 하게 됩니다. B를 죽여라. 주관주의부터 가보겠습니다. 주관주의는 말 그대로 이 갑이라는 사람의 행위 자체, 반윤리적 의사의 범죄의 핵심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정범 자체가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갑이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가담을 하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서 갑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교사범이라든지 방조범이라는 협의의 공범 자체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설에 따른 입장은 A라는 사람이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A라는 정범 자체가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어떠한 외부적인 불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A라는 정범에 종속이 되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대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범 종속성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학설을 우리는 공범 독립성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독립성설이냐면 A라는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갑은 그 자체로서 반윤리 의사를 가지고 가담을 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거고 종속성설에 대한 입장은 A라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어떠한 외부적으로 결과반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을 때 A라는 사람한테 종속되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에서 우리는 공범 종속성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판례하고 다수설이 어디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판례와 다수설은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교사범에 대한 문제라든지 방조범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논의를 깊게 나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갑이라는 협의의 교사범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A라는 정범 자체가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외부적인 어떤 결과반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을 때 A라는 사람한테 종속이 되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외부적인 불법을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을 종속시켜가지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종속에 대한 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크게 4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최소 종속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 종속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종속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꿀게요. 제한을 먼저 적어야 되겠죠.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극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초극단 종속 형식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최소 종속 학설은 A라는 정범 자체가 구성요건 해당성만 충족하게 되면 갑이라는 교사범, 방조범이 종속되어서 결국에는 협의의 공범이 인정된다는 입장이고, 제한 종속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법하다는 불법이 평가되었을 때 종속되어서 갑이라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극단 종속은 구성요건 해당성도 충족을 하고 A라는 정범이 위법성도 충족을 하고 그리고 책임까지도 충족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협의의 공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초극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책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처벌에 대한 조건까지도 모두 구비하게 되는 경우에만 갑이라는 교사범이 종속되어서 결국에는 협의의 공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판례라든지 다수설이 어디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다수설은 제한 종속에 따라서 결국에는 종속에 대한 정도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다수설 자체가 제한 종속에 따라서 종속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고 그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협하다는 불법 자체가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결국에는 A한테 종속이 되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교사범이라든지 방조범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종속하고 극단 종속을 따랐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냐면 지문에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교사를 했지만 A라는 사람이 몇 살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조에 대한 문제로서 10살이다, 12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가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습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도 충족을 시켰고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니고 자구행위 등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협성이 조각될 요소도 없다라면 위협성까지도 충족을 시켰겠죠.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제한 종속을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과 위협성까지는 충족이 돼버렸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살인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 종속에 따르게 되면 책임 능력 자체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에 대한 문제가 성립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한 종속과 극단 종속에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정범한테 종속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받는 근거 자체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종속에 대한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종속에 대한 종류를 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종속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 종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극단 종속이 있고 그 다음에 초극단 종속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진다. 제한 종속을 취하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고 정범이 위법성까지만 충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속돼 버린다. 극단 종속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고 위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 능력 등도 가지고 있었을 때 종속되어서 교사범이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제한 종속에 대한 문제로 가볼게요. 그리고 극단 종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극단 종속에 따르게 되면 갑이라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라는 협의의 공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A라는 정범 자체가 구성요건도 해당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 능력 등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이 이러한 세 가지의 범죄 단계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종속되어서 협의의 공범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이러한 교사범 방조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A라는 사람의 책임 단계까지 갑이라는 사람이 가담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학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책임 가담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정범의 책임 단계까지 가담을 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
그 다음에 제한종속에 대한 문제로 가시면 제한종속은 원래 이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가 불법 가담설이에요. 자, 왜 불법 가담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속요건에 대한 문제하고 위법성에 대한 문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통과하게 되면 3단계 범죄 체계를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속요건에 대한 문제하고 위법성까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판단하는 문제냐면 사회적인 불법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위 자체가 또는 A라는 사람의 어떤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단원이 바로 구속요건과 위법성까지에 대한 문제고요. 즉 사회적인 불법을 판단하는 체계 자체가 이 두 가지 체계고 이 책임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불법을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인의 개인적인 불법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단원이 바로 책임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정범한테 가담을 했지만 A라는 정범이 구속요건하고 위법성 단계까지만 충족을 하게 되면 갑이라는 교사범 방조범은 종속되어서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어디까지만 가담하면 된다? 사회적인 불법까지만 갑이 가담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불법 가담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 가담설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니까 불법 가담설이 다시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냐면 종속 야기설에 대한 문제하고 혼합 야기설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종속 야기설은 무엇이고 혼합 야기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 종속 야기설, 혼합 야기설에 대한 문제는 수험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논문에 대한 대상인데 검찰직에서 가끔씩 축제가 되죠. 먼저 종속 야기설에 대한 문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협의의 공범으로서 교사 방조범이 있다. 그리고 A라는 정범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을 죽여라 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어디 이상 나가야 됩니까? 공범 독립성설이 아니라 종속성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어떤 외부적인 결과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구속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고 위법성까지 충족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A한테 종속이 되어서 협의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근거는 A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교사 행위로 인해서 어떤 고의가 생겼죠. 행위반가치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반가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과반가치가 여기서 또 생기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처벌받는 이유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반가치와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러한 결과반가치에 종속이 되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속야기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야기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야기설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B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을 죽여라고 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실행의 착수 이상 나가서 실행의 착수를 하게 되었다. 갑이 먼저 B를 죽일 것과 같은 반윤리적 의사, 고의를 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교사를 했으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떤 고의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행위반가치를 통해서 결과반가치를 이렇게 창출시키게 되었겠죠. 갑이라는 협의의 공범이 처벌받는 이유는 갑이 먼저 행위반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반가치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결과반가치를 야기했으니까 행위반가치는 갑, 미가 독자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고 결과반가치는 A라는 정범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란 너는 A라는 사람한테 종속이 되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혼합야기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정범 개념에 따르면, 즉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협의의 공범
교사범, 방조범도 모두 다 무엇으로 봐야 된다? 정범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정범이 돼버리니까 가벌성에 대한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설에 따르는 제한정범 개념에 따르면 공범 규정은 형벌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확대 사유가 됩니다. 왜? 직접적으로 범죄에 나아간 사람만 정범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벌에 대한 문제가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확대라고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이걸 뭘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까? 제한이 아니라 확정적 단일 정범 개념에 따르면 형벌 제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바꾸어도 옳은 지문은 될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한적 정범 개념에 의하면 형법상의 공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속요건적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가벌성을 확장한 사유가 되며 여기까지는 옳죠. 끊으시고 다만 후단에 가시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입법주의가 주관설의 입장입니까? 객관설에 따른 입장입니까? 제한적 정범 개념은 객관설에 따른 입장이었죠. 주관설에 따른 입장은 단일 정범 개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주관설과 결합된다가 아니라 객관설과 결합된다라고 나와야지만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으로 역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에 대한 문제 가보시면 공범 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31조 2항과 3항을 근거로 둔다. 틀린 지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31조 2항에 대한 문제하고 3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벌써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비 음모에 대한 문제에서도 공부했었죠. 예비죄에 대한 교사범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벌써 진모에도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31조 2항과 3항에 대한 문제를 한번 떠올려보시면 교사범이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정범이 승낙을 했지만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31조 3항에 대한 문제로 가시면 A라는 정범 자체가 처음부터 교사의 일을 승낙하지 않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범 자체는 2항을 따르든 3항을 따르든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갔습니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성설에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교사범에 대한 문제를 성립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1조 2항과 3항을 들어가지고 모두 다 예비음모로 처벌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 조항 자체가 바꿔 말하면 공범 종속설에 따랐을 때 예외적인 근거로서 기도된 교사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단적 종속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극단 종속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 자체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구속요건 해당성도 충족하고 위법성도 충족하고 책임까지도 충족하게 된 경우에만 갑이라는 사람이 협의의 공범으로서 인정이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공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고가 아니죠. 위법하고 유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이 지문 자체가 다시 옳게 바꾸려면 극단적 종속이 아니라 제한 종속에 따르게 되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할 것이지 유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바꿔도 옳은 지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종속은 위법성까지만 충족하면 될 것이고 극단 종속에 따르게 되면 정범 자체가 책임까지도 구비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에 대한 문제 가볼게요.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책임 능력 자체를 구비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범 자체가 책임 능력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과연 종속되어서 공범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갑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병이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요건하고 위법성 단계까지는 충족을 했겠지만 책임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충족을 하지 없어서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으시고 제한 종속입니까? 극단 종속입니까? 제한 종속에 따르게 되면 정범 자체가 무엇까지만 나가면 된다?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협의의 공범에 대한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례 자체가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게 되면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 책임 가담설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책임 가담설은 제한 종속을 통해서 나오는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극단 종속에 따랐을 때 나올 수 있는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협의의 공분 자체가 처벌을 받는 근거 자체는 A라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되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가담설에 따르게 되면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해가지고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가지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문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호남 야기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불법 야기설에 대한 문제도 판사를 토대로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문제를 맞춰봤습니다. 챕터 10가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챕터 10가지 말고도 검찰직 시험이라든지 최근에 경찰직에서 출제되었던 이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지문으로 한 개씩 들어갈 수 있는 지문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설을 따서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10가지 섹터 반복하시면서 이해와 복습 잘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점수를 잘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